제가 그 내용은 부실한데 제목은 작품거든요. 우리가 문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이야. 이건 뭐 발제자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소공에 대고 이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미중 헤게모니 투쟁을 넘어서는데 요 이제 앞에 인용한 건 클라우디에트 전쟁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닌이 이제 마르크스의 정세관을 이제 그 그라나트 백과사전을 쓸 때 쓴 거. 그래서 이제 아주 20년이 하루같이 느릿느릿한, 저한테는 지금이 2022년인데 92년에서 2022년이 30년간이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으로 10년이 약간 틀렸죠. 뭐 옛날 사람이니까 10년을 틀린 거 괜찮고, 그렇게 느릿느릿 오다가 어떠한 국면이 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사건 사고가 막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가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러우 전쟁이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이 느슨함을 갖다가 저 물을 아예 잠궈보죠. 느슨함을 갖다가 폭파해버리고. 근데 그 유명한 코끼리 길들이기 있잖아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야성이 강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귀엽게 보이지만 엄청 야성이 강한데, 그걸 잡아다 길들일 때 이제 말뚝에 줄을 묶어놓는데 머리가 엄청 좋대 얘기. 머리가 나쁘면 계속 뽑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가 안 뽑히면은 포기한대. 그래서 등치가 산더미 같이 돼갖고 움직이면 뽑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씨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세관 전반은 일단은 여전히 국내 문제에서 뭔가를 윤석열이나 씨발 문재인 조지면 뭐 해결될 것 같다는 식의 그런 게 아직 90%고, 그다음 좀 더 나가면은 이제 15년째 오바마 등장 이후 15년째 미국이 중국을 두들기고 중국이 그거를 방어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제 아웃복싱하면서 버티는 이런 것들의 승자가 누굴까, 이런 거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 러우 전쟁 이후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2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어떤 정세 플러스 알파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자본주의 위기를 지금 내재하고 가고 있는데, 워낙 30년간 찌르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더 심해. 유럽, 미국은 육파를 혁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상당히 큰데, 육파를 혁명으로 보더라도 그 60년 가까이를 해롱해롱하고 지내갖고 이 국면이 왔는데도 해석을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정치 조직의 역할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을 구하러 용맹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다. 그럼 그거는 막 잡아갖고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 미리 준비한 줄에다가 튜브를 던져줘서 그걸 자꾸 나오게 하는 게 정치 조직의 일인데, 지금 대부분의 좌파적 조직은 말은 좌파인데 같이 뛰어들어서 용맹하게 끊으려다가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일상적 시기보다 이런 난세, 이런 급격한 변화 시기에 정치 조직이 자기 임무를 정확하게 못하면은 그 또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죠. 바둑으로 얘기하면 따라두다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몇 분이죠? 15분? 아주 충분합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한 이후 15년째 미중 격돌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초기에는 미국의 완성 내지는 판정성으로 귀결됐듯 하였지만 장기전에 돌입하였죠. 뭐 계속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미국이 이겨, 중국이 이겨,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와서 초반에는 모든 유튜브들이 다 방방 뜨면서 에이 어떻게 중국이 이겨, 저거 작살 났어 이랬는데, 이제 점점점 길어지면서 이제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아니고 러시아? 아니 중국. 중국. 러시아 러우 전쟁은 그 일환 같은 거죠. 저 발제에 나오지만, 네, 군사 용어로 얘기하면 교착 상태인데, 교착 상태는 요 하나의 일이 풀려야 다음 일을 하는데 이거 풀려면 이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꽉 답답하게 묶여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신재길 동지 발제에 자세히 나와 있고 대부분 공감한다. 미중 격돌의 과정 결과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는 한국 입장에서 이 문제는 사활적이다. 따라서 미중 격돌의 승자가 누가 되는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특히 러우 전쟁이 불러온 파장 앞에서 미중 격돌을 넘어선 시야가 전략적 시야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는 마르크스의 천재성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만은 천재적이면서 아주 바보 같은 마르크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인지를 못하는데 1848년 공산주의자 선언을 쓸 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어떤 단말마저 고통으로 이해했어요. 그 시기를 1848년 혁명을. 단말만을 요번에 찾아보니까 나도 많이 썼는데 요번에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교 용어인데 단은 이제 자른다고 말만은 급소더라고요. 급소의 음차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자른다는 의미보다는 친다. 급소를 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내는 소리. 이게 단발마인데 근데 마르크스가 나중에 1850년대 중후반이 지나서 탄생의 고고성이었다. 1848년은. 엄청 이 성질이 급한 유형이에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1848년 당시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고 프랑스도 아주 미미했거든요. 근데 그 천재성은 이미 세계 동시혁명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선언에 기반이 됐지만 사실상 그 누구도 1970년대까지 읽지 못했던 도이치 이데올로기에서 이미 그 혁명의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제가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천재적 예측을 한 시기는 지금이다. 2020년을 넘어 특히 러우 전쟁을 경과하면서 세계혁명의 동시성이 아주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일국혁명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절하죠. 우리는. 일국혁명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영웅주의만 나오는 거야. 어떻게 돌파하면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오히려 우회를 하면은 세계혁명을 오히려 노릴 때 일국혁명이 오히려 훤히 보일 수 있는 대단히 어떤 역발상을 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제가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발제를 하면은 씨발 한국도 힘든데 무슨 국제연대가 어떻게 되냐. 글로 가면 저는 폭망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도이치일레드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것은 반드시 광범한 대중을 완전한 무산대 상태에 처하게 함과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그 완전한 무산자 상태로 몰아넣고 있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로 인해서 소유와 분배 관계로 인해서 실업의 만연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는 주로 제조업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투쟁에 주목하지 80억 인구의 수많은 실업과 그들이 보여주는 압력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치명적인 문제다. 우리 이론에. 근데 마르크스는 도이치 이데올로기에서 이걸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이 무산자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부 그리고 문명세계 모순에 처하게 되는 상태로 빠지게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천재적 예측인데 첫 번째는 생산적 발전이 러시아가 당시 엄청 떨어져 있었고 중국은 더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단지 궁핍만이 일반화될 뿐이고 따라서 궁핍과 함께 필수품을 둘러싼 투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 수 없어 온갖 해묵은 더러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력의 세계적 발전과 비로소 인간의 보편적 교류가 합리되고 따라서 한편으로는 무산자 대중이라는 현상을 모든 국가 속에서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은 각 국가의 혁명적 변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국한된 개개인들을 세계사적이와 동시에 경험적으로도 보편적인 개인들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들 없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단지 그것은 지역적 현상이며 즉 일국적 두 번째 교류의 힘 역시 보편적인 것을 견딜 수 없는 힘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미신에 둘러싸인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대장정과 문화대혁명의 양상들 그리고 북한에서의 지금 백두혈통들이 벌이는 참상들은 미신 중에 미신이죠. 교류의 확장은 지역적 공산주의를 없애버릴 것이다.
경험적인 면에서 예상할 때 공산주의는 오직 일거에 또한 동시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다시 생산력과 그와 연결된 세계적 교통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교통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통과 통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현재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전일성은 2022년 현재 이르러서야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일국적 이탈은 불가능하다. 일국혁명의 곤란함은 여기서 온다. 그러나 전 세계적 전환은 역으로 쉽다. 뭐 쉽다는 의미가 진짜 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일국혁명 이걸 모아갖고 세계혁명으로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많은 이제 논란이나 제가 많이 깨질 것 같은데 뭐 깨져주는 것도 제 역할이어서 이 역설 어딘가에 2022년 혁명의 경로가 있을 것이다. 저도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여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맷돌은 봉건적 생산 양식을 기계는 자본주의 생산량을 불러왔다면 ICT 혁명이 초래할 세상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 부분이 극단적인 국가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세계적으로 노동 과정별 분화 분절화가 이제 돼 있으면서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넘어설 혁명적 요구와 방식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부분의 합의 전체는 아니며 개량의 순조로운 축적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량이 모아져서 뭔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는 현재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인류의 가처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론에서 나오는 잉여가치의 수치의 문제를 둘러싼 싸움이 마치 자본주의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그걸 둘러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의 싸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르크스의 요강은 전체적인 자본주의를 조망했는데 거기서 가장 마르크스가 핵심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인류의 어마무시한 고트 속에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류의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된 이 관계망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가처분 시간은 엄청 넘어.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진짜 굉장한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거대한 실업과 불안정 노동으로 나타난다가 오히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거의 조망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레미 르프킨이라는 노동의 종말을 썼던 사람이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2012년에 썼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에 하면은 1995년에서 2002년에 세계 20대 국가의 제조업 분야 생산성은 4.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3,100만 개 이상이 사라졌다. 이 속도는 리프킨이 생각할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10년 전 얘기잖아요. 이게 이 시기 세계 산업 생산이 30% 증가했는데도 말다. 이런 추세는 더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과 함께 2040년에 이르면 세계 제조업 노동자를 불과 수백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일자리 자체가. 근데 우리의 모든 운동은 정규직과 일자리 안 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차별되는 데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재걸 동지도 마지막에서 짤막하게 이제 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시기를 보면은 이러한 난세는 엄청난 대중의 혁명성이 한쪽에서는 발동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자기 죽음이라고 했는데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신비화된 무엇에 대한 맹목적 어떤 돌진. 그래서 이제 노련한 부르주아들은 혐오를 이제 유발시키면서 관점을 이동시켜 버리죠. 근데 멍청한 막수주의자들은 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을 얘기하면서 동떨어진 얘기를 하다가 당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150년 전에 있었던 동안 농민혁명에서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15분이 너무 짧은 것 같네. 마지막으로 다시 조직 선전에 대하여는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거기서 조직 선점 영역을 란세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